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전국 8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이 다소 나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과 협력해 인공강우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에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재난 성격을 놓고도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 달 구속 만기일 전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당시 청와대가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배우라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네, 오늘도 숨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전국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보다는 반 정도 지역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주일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는 겁니다. 이 바람이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를 날려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등에는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북과 대전, 광주 등 8곳입니다. 대전과 광주를 뺀 나머지 지역은 일주일 연속 발령입니다. 어제에 이어 최장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홀수날인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경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할 때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답답한 대기질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도 차츰 개선돼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밤 9시까지 내려져 있는 비상저감 조치도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다 아니다. 한중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나라 모두 미세먼지가 발등에 불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양국 공동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인공강우 얘기도 다시 한번 나왔고 추경 예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중국과의 공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고 예보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해에서 실시했다 효과를 보지 못한 인공강우 실험도 대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번엔 기술력이 훨씬 앞선 중국과 공동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중국과 갈등하기보다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책으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은 물론 미세먼지 추경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공기 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따가운 비판 속에 나온 대통령의 긴급 지시지만 중국 정부가 책임론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공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중국과의 공조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태도는 썩 협조적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으려는 한국 측 기류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제는 문 대통령의 공조 발언이 나온 직후 들으란 듯이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를 언급하자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정말 중국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就是 PM2.5 的检测已经达到147，但这2天北京好像没这么多。 이 같은 시각 차이 때문인지 한중 양국이 함께 원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청천 프로젝트는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역시 올해 초에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 이행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양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공동의 대응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 환경 문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실질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 자료를 공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1970년대 미국 5대5 공업지대 환경물질들이 캐나다로 넘어가 양국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다 대기 환경협약 체결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당장 국내에서도 이 법적인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볼 거냐, 재난으로 본다면 사회적 재난으로 볼 거냐, 자연적 재난으로 볼 거냐,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책 법안들을 만들려면 바로 이 문제부터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의견이 중구난방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여야 간의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급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으로 볼 거냐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를 살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황사 등 기상요인으로 생기니 자연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다른 의견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사회재난이라면 다른 환경오염 사고들처럼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비중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3개는 사회재난으로, 1개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열고 3월 국회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후에 정책위 의장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도 미세먼지가 어떤 유형의 재난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서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이유로 보석을 결정했는지 먼저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들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량으로 향합니다. 차창을 열어 마중 나온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는 여유도 보입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지 349일째 되는 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구속 만기일 안에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그 기간 안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수 없고 증인신문도 제대로 마칠 수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항소심 선고일까지 논현동 사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며 사실상 자택 구금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면 일일이 법원 허가를 받고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말라고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시간대별로 작성해 매주 화요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곧장 재수감하고 보석금도 국가에 귀속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의 황제 보석 논란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앞 이재호 맹형규 전 장관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측근들이 도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다행이란 반응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았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 실망이 크다고 했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2년, 3년 무한정으로 이렇게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고 봐주기 석방으로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 중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at were happening. It's a very early report. We're the ones that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앞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has said, we'll see what happens. Beyond that, I'm not going to comment one way or another on any potential intelligence, whether it's accurate or not either.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협상 창구가 가동되고 있다는 걸 거듭 확인한 겁니다. 미국 언론 전문가들은 배경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복구 작업 시점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복구가 시작됐을 수도, 회담 전에 개시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트럼프가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하노이 기자회견 때도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one of the things importantly that Chairman Kim promised me last night is regardless,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북한의 움직임이 실제 시험으로 이어질 경우 북미 협상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함께 배경과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요즘 들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 임명 전부터 청와대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왜 임명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 대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풀 열쇠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검증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서로 알고 있었고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당시 청와대 검증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 실태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비싸게 되팔거나 자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 등이 흔히 동원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입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35조 원대라는 계산을 내놨는데요. 변진석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1990년대 이건희 회장에게서 61억 원을 증여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돈을 투자한 S1 등이 상장돼 재산이 600억 원대로 불었습니다. 이 돈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SDS의 상장 전 주식을 싸게 인수하고 계열사들은 에버랜드에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합병하며 상장되자 주가가 뛰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6조 4천억 원대의 재산가가 됩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 등이 보유한 SK CNC 주식을 1994년 주당 400원에 매입했습니다. SK와 합병하며 경영권 확보에 바탕이 된 이 주식은 현재 28만 원 선.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주당 560만 원에 이릅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먼저 사들여 일군 차익은 5조 600억 원대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익편취 수법으로 재벌 총수 일가 95명이 불린 자산은 35조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1조 원 이상 자산을 불린 재벌 총수 일가는 9명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 대신 재벌 총수의 이익을 챙기고 계열사 내부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돈 버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받는. 전문가들은 재벌 일가와 주주들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들의 다수결 동의를 받아 안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가해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으로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무노조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밤사이 충남 공주의 접착제 공장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한 동이 불에 탔고 직원 34살 이모 씨는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룸 내부가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4층짜리 빌라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룸에 살던 40대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60대 성범죄자가 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해 출동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뜬 곳은 서울 도봉산 근처 화장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장은 직위 해제됐고 조만간 경찰에 소환돼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이 개봉한 이번 주 극장가에는 멕시코와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날아온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들도 여러 편 함께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멕시코 영화계에 주목받는 신예 에르네스토 콘트레라스 감독의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입니다. 젊은 언어학자 마르틴은 소멸돼가는 토착 언어인 시크리러를 연구하기 위해 시골 마을을 찾습니다. 어렵게 시크리러를 구사하는 노인 2명을 찾았지만 이들은 50년 전 다툰 이후 결별한 사이. 원주민의 언어와 식민지 언어인 스페인어 그리고 두 노인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여인. 이들의 말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꺼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고 관객이 마르틴을 따라 비밀을 쫓아가는 과정은 세월과 함께 쌓인 감정의 깊이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일본 유학 후 집에 돌아온 제인. 철없는 오빠 탓에 생활이 엉망입니다. 일본계 회사에 취직해 연애도 시작했지만 오빠의 방해 작전으로 날마다 좌충우돌입니다. 2PM의 니쿤이 제인의 남자친구로 출연해 화제가 된 태국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Something in my past is the key to all of this. 마블 스튜디오가 새롭게 탄생시킨 영웅 캡틴 마블은 개봉 전부터 예매 관객 4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 중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로 꼽힐 여성 영웅의 활약에 한국 관객의 호응이 어느 정도 모일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에는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은 100, 광주 80, 세종은 93 마이크로그램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나쁜 수준 보이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31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서서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일부 강원 영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일평균 나쁜 수준 보이겠는데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오늘 서서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청정한 대기 상태를 회복하겠습니다. 반면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성에는 23.4cm의 적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은 1에서 3cm 정도, 그 밖에 동쪽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강원 산간 지역 역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3도, 대전 3.1도, 부산 7.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창원 14도, 대구와 부산
13도, 서울과 대전, 청주 12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했지만 하루를 했더라도 그 대가는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 허가 취소 움직임에 이어 공정위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서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본부와 경기, 부산, 경북, 경남 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강요 정황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한 간부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으로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라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청 계획대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가 취소 이후에도 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법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는 시정명령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지난해 10월 재심이 확정되면서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오염된 증거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에 대해 부인하며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5일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주시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도 재심 결정 당시 경찰이 허위로 수사 기록을 작성하고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개시 이후 다시 1심에서부터 유무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온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일중공업 사례인데요.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은 2014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여 원 중 4억 2천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일중공업이 이 같은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은 11.25점입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 기업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입찰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은 하도급 벌점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첫 제재입니다. 부산에 있던 한일중공업은 공정위가 영업정지 절차를 밟자 지난해 슬그머니 폐업해버렸지만 공정위는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창원의 같은 이름의 법인을 찾아내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청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영업을 재개할 경우를 고려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누산 점수 5점을 초과하는 CQI, 세진중공업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습갑질로 2015년부터 쌓인 벌점이 10.75점이나 되는 한화 SNC에 대해서는 아직도 영업정지 요청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화 SNC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지난 5일 미국인 세스 블레이크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던 옆 차량에서 운전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골아떨어진 모습을 포착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이 운전자가 한 달 전에도 같은 일로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가 몰던 차는 충돌 방지 같은 자동 조종 기능은 있지만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차는 아니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목까지 젖혀진 채 완전히 골아떨어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Going about 75 on the highway, and he was just totally.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황을 포착한 영상이 한 달 전에도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비난을 받았던 동일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We were in his area while we were driving for probably about 10 minutes, and he only woke up one time to kind of like looked around, and then he just like. 이번 영상도 소셜 미디어에 올려졌고 곧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차선 이탈이나 충돌 방지 등 기능인 오토파일럿, 즉 자동 조종 기능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에 오토파일럿 차량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한 적이 있고 또 지난 1일에도 플로리다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 조사 중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도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하며 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 즉각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번개가 내려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됩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현지 시각 5일 밤 5분 만에 1,500회 가까운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생긴 기상현상이라는데 인근 주민들의 SNS에는 화려한 번개를 찍은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경찰차가 도로를 통제하고 학생들이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동부 지역 대학 두 곳에서 수상한 포장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히스로 공항과 기차역 등에 폭발물 봉투가 배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대학에서 발견된 포장물은 안전하게 폭파됐는데 전날 발견된 폭발물들과 관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탄생 140주기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그가 생전에 남긴 자료 110여 점을 일반에 새로 공개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직접 손으로 쓴 수학 문제 풀이가 대부분인데요. 한쪽이 누락돼 있었던 대통일장 이론의 논문 부록 원문도 포함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수 밤바다에 추락했던 승용차를 조사해봤더니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에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차량입니다. 조수석에 탄 채 바다에 빠진 48살 김모 씨는 휴대전화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가 후진 상태에서 바로 이 차가 빠져서 밀려 내려가가지고 이제 바람이 북서풍이 세게 부니까 이 안으로 요리 점점 떠들어가서 당시를 찍은 CCTV. 남성 한 명이 차가 빠지는 걸 본 뒤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승용차 추락 사고는 재혼한 남편 박 씨가 꾸민 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숨진 아내 명의로 보험을 6개나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지면 받는 보험금은 17억 원. 새해 일출을 보자며 아내와 금오도로 향한 박 씨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도로 난간에 일부러 부딪힌 뒤
아내를 두고 차에서 내렸고 그 직후 차량은 바다에 빠집니다. 기어는 중립에 주차 브레이크도 걸려있지 않았고 창문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전 답사까지 한 박 씨가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박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보험을 가입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바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분단 전에는 남과 북이 한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북한에도 존재를 하고 위안부 문제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고발하고 편해지고 싶었다. 북한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이경생 씨. 개월이, 단월이, 명수기. 살해당한 동료들을 잊지 않으려 계속 이름을 되뇌었다는 정옥순 씨. 해방 후 북녘에 정착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1992년 도쿄에서 북한의 김영실 씨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던 순간 남한의 김학순 씨가 단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같은 위안소에 있었다며 남북의 할머니들은 통곡했습니다. 북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연을 기록한 건 일본 언론인이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20여 년간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私がですね、いわばこの亡くなった彼女たちからですね、託された遺言をですね、今この皆さんに伝えているというね、そういった気持ちでいます。 전시회에는 1월에 소천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남측 피해자 10명과 북측 피해자 14명의 모습이 나란히 공개됐습니다. 여성의 피해자로서 남과 북의 할머니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진 속 그들의 절규는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남깁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모든 주택의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량도 잡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배기가스 배출구가 이렇게 골목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배출구에서 질소 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발전 부문이 39%로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와 날림먼지를 훌쩍 넘는 배출량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를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합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보일러가 큰 문제입니다. 최근 개발된 친환경 보일러보다 배출 농도가 8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에서만 130만 가구, 10집 중 4집이 낡고 오래된 보일러를 씁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런 보일러를 교체할 때 반드시 친환경 제품만 쓰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보일러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새로 만들고 기준에 못 미치는 보일러는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에 시행됩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배출량 기여도뿐 아니라 주민들의 미치는 건강 위해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가 일반 제품보다 30만 원 정도 비싼 만큼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농협이 조합원들의 종잣돈으로 부적절한 대출을 해주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농협 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50억 원이 넘는 부실 대출도 모자라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단위농협은 4년 전 이 3층짜리 건물을 올릴 때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모가 건축비의 80%가 아닌 120% 가까이 부풀려졌습니다. 결국 부실 대출로 이어지면서 9억 원가량을 날렸습니다. 7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부안의 한 땅. 비슷한 용도의 주변 땅을 감정평가해 대출 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의 값비싼 땅을 감정하는 편법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농협의 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부실 채권만 52억 원. 손실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한테 징계변상, 변상까지도 지금 다 부과시켰고 전체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면서 10억 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농협 임원의 딸이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사고 물건에 또다시 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협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혼자 다 바가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틀림없이 그 위에 모든 라인이 뭐 문제가 있었다. 농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은 자금이 금융이자 융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불거진 수십억 원의 부실 대출 피해는 조합원과 이용객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출입구 주변이나 유명 관광지 도로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진짜 교통 안내 표지판과 비슷한 형태여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 주변 교차로,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판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교통 표지판이 아닙니다. 철제로 된 불법 광고물입니다. 색과 모양이 교통 안내판과 유사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줍니다. 운전을 하면서 순간 착각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을 잃은 적도 있었고, 뭐 방향을 잘못 꺾은 적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하죠, 예. 교통 표지판 모양의 불법 광고물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회전 교차로와 내리막 도로까지 가득합니다. 교통 표지판 제작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철제로 하다 보니까 눈에 식별이 좀 잘 되라고 표지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광고 효과를 노리고 관광지나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안 받아고 센터도 제가 하라고 할게요. 교통 표지판에 교묘히 업체 이름을 쓴 곳도 있고 표지판 기둥에 버젓이 달아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설치한 교통안전 표지판에 교통 표지판인 양 같은 크기로 제작해 설치해 놓은 불법 광고물도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바로 떼지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장비가 있어야 제거를 할 수 있는. 한 해 전국에서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20만 건, 이 가운데 70%가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집을 뜯어먹는 꿀벌 해충의 애벌레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겁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애벌레 2마리가 스티로폼 조각 곳곳에 구멍을 내며 스티로폼을 뜯어먹습니다. 비닐 조각도 애벌레의 먹이가 되면서 모서리가 뜯겨나갔습니다. 이 애벌레는 꿀벌 부채 명나방 유충입니다. 벌집에서 한번 서식을 시작하면 벌집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꿀벌 입장에선 해충입니다. 이 애벌레가 먹는 벌집의 구성물질인 왁스와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플라스틱도 부수어 먹은 뒤 분해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국내 연구진이 꿀벌 부채 명나방의 유전체를 분석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왁스나 플라스틱을 분해할 때 애벌레 장에서 만들어지는 다량의 가수분해성 효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생물이 아닌 곤충의 효소로 플라스틱 분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는 곤충이 장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플라스틱, 즉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보고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효소를 배양하면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관리를 하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모범 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도 지켜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비교적 원활한 모습인데요. 월릉교 부근에서만 간간히 지체와 정체며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까치고개 사이 신호 여유롭게 받으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현충로 한강대교 부근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반포대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 양방향 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곽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통일로 도심 방면 연신내 부근과 홍은 로터리 부근 모두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도로 관악 IC 진출부의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 진출 램프의 가로등 이설 공사로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올 들어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줄곧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3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국회가 문을 닫고 있던 2달여 동안 처리가 미뤄진 각종 민생 경제 현안들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백기를 들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치원 3법을 시급히 처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여기에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수십 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까지 모두 하나같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곧바로 민생 법안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3월 국회도 곳곳이 암초투성입니다. 국회는 열었지만 그동안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 간 쟁점은 그대로입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문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낙하산 논란 등 현안들은 언제라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쟁점들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노딜로 끝난 북미 정상회담을 빌미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소속도 아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 공전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회가 계속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 충북은 100마이크로그램, 세종은 93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31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서풍이 불다가 점점 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오후 들어서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회복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성에는 23.4cm의 적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늘은 북풍 계열의 바람 때문에 시정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주 4.7도, 부산은 7.4도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2도, 광주와 대구 13도, 창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